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기 침체의 원인, 경제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사실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고요. 코로나19의 어떤 위기가 설상가상,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좋았던 적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 3.2%라는 성장률 전망치가 달성을 했는데 2018년 2.9% 내려앉았죠. 2020년에는 2%까지 내려앉았어요. 이것도요, 억지로 2%가 성장한 겁니다. 당시에 불용예산이라고 하나요? 남은 예산들 쓰라고 난리를 쳤고요. 대기업들에게 아마도 투자하라고 난리 쳤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는 2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전까지 12조 5천억 정도밖에 투자 안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아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2019년에 25조 5천억 원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결국 남았던 투자를 다 투자했다. 2달 동안에 12조 5천억을 투자했겠어요. 어디? 투자한다고 미리 하고 땡겨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2019년에 2% 성장한 거 이거 억지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억지 성장.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올해도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단 한 번도 전년보다가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탓을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덮어 씌움으로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수출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책에 대한 실패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데, 정책에 대한 실패는요, 시장의 실패는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실패로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시장의 실패보다가 정부의 실패가 더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의 실패, 이거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정부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가 시장의 실패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의 실패도 이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실패 굉장히 많이 있지만 딱 2가지만 일단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을 계속 앞세웠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핵심 2가지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 52시간제 도입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소득주도의 성장, 소득의 주도가 돼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주도의 성장, 이의 핵심이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월급이 많이 가야 돼요. 소득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저녁 있는 삶을 만들고 했던 게 대부분의 정책입니다. 그게 핵심 정책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엄청나게 올려서 시장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2018년에 16.4% 올렸죠. 2019년에 10.9% 올렸죠. 그러니까 그 충격파를 견디다 못해서 2020년에 2.9%까지 내려오고요. 2021년에는 1.5%까지 내려왔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정부도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2.9%고 2021년에는 역대 최저인 1.5%까지 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부의 실패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이니까 최저임금은 사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9명씩 배당이 됩니다. 근로자 9명. 그러니까 근로업종에서 근로업종이 아니죠. 근로계에서 9명. 그 다음에 경영계에서 9명. 그리고 정부의 공익요원이 9명. 이렇게 27명이 결정이 됩니다. 27명이면 공익요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공익요원이 정부 편을 들면 근로자 편을 들면 확 올라가는 거고, 공익요원이 경영계 편을 들으면 확 떨어지는 거고, 이 정부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9% 내년에 1.5%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충격적이에요. 그만큼 충격적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주 52시간제입니다.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보세요. 2018년 7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다음에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인 이상 299인까지 여기는 올해 1월 1일 날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도 기간을 1년을 가졌습니다. 왜? 경영계가 난리를 쳤거든요. 50인 이상 290인 이하 이게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에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가 없다. 인력난을. 안 그래도 중소기업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52시간제를 도입하면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도 더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구할 수 없다. 이게 중소기업계에 계속된 이야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중소기업은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나서는요. 사람을 뽑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산량 자체를 낮춰버렸어요. 그래 주 52시간 가자. 그런데 나는 생산하는 게 옷밖에 생산 못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사람은 구할 수 없죠. 여기다가 정부는 강요하죠. 그러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에이 모르겠다. 규모를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인력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해외 인력이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와서 조금씩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안 그래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적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해서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러면서 소득이 더 늘어나는, 그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을 강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만 살판 났죠. 외국인들만 주 52시간 일하고도 본인의 본국에 비하면 월급이 몇 배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적게 받아도. 뭐 본국에서 한 달에 200불 300불 받던 사람들이 여기서 받으면 2,000불 3,000불 받잖아요. 2,000불 3,000불. 여기다가 숙식 제공 다 해주고. 그러니까 살판 난 사람은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노자들은 살판 났죠.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은 계속 어려워지고, 이게 계도 기간이 지금 올 1월까지 올해까지예요. 내년 기간 되면 이제 중소기업 전부 다 주 52시간제 도입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오는 파장이 얼마나 클까? 저는 감히 상상만 해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은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규모를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5인 이상 사업장. 이거는요. 그야말로 내년에 가면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거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상공인을 빼놓고 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소상공인 할 때
제조업은 10인 미만입니다. 10인 미만.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 이건 내년에 7월 1일부터 하겠다? 이게 저는 경제를 좀먹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에 지금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히고 있고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커져서 정부의 실패로까지 갈까 이게 두렵다는 거죠. 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두 번째 핵심 경제 정책이 뭡니까? 일자리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나 하면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를 해놓고 매일매일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 그랬어요. 보고했습니까? 초기에 몇 번 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나서 일자리가 폭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폭망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전에 이미 일자리는 폭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 어려웠다. 아니 2019년 9월에 88만 4천 명 이렇다고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실업자가 88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100만 대로 다 넘어섰고요. 100만 대로. 100만 대로 다 넘어섰고요. 제대로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킨 게 별로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청년 실업은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청년 실업은 심각합니다. 실제 체감 실업률이 20% 가까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떨어진 거. 2017년, 2018년, 2019년 잘 가다가 그죠?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요. 최악이에요. 364만 2천 명이 취업할 정도니까 지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그 반증이죠. 그죠? 청년 실업률이. 청년 취업자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것을요. 노인 일자리로 이거를 메꿨어요. 노인 일자리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 노인 일자리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내년엔 더 많이 늘어납니다. 80만 개나 늘어납니다. 80만 개. 원래 74만 개인데 내년에 80만 개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일자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4년차, 4년간 계속 나라 경제를 사실상 망쳤죠. 사실상 망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이제 좋아진다, 확장세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확장세에 들었는지 이것도 미지수예요. 지금까지 확장세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정상 궤도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뭔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는 뭔가 성적표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지난 2일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충격을 많이 하고요. 코로나 충격을 많이 하고. 웃기는 소리죠. 코로나 충격을 많이 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4년차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국민이 겁나기 시작했어요. 내년 가면 5년차입니다. 5년차에서 지금까지 행계무의 정부는요.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성장률이 좋아졌습니까? 다 개판이죠. 결국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국가 부채만 늘렸다. 국가 부채만 늘렸다. 이게 일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평가입니다. 단 한 번도 전년도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지 못하고 수출은 전년 1년 내내 2019년 거의 뭐 수출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출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2018년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1.7%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9년은 내내 떨어지다가 2019년 6월부터는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어요. 두 자릿수까지. 그게 12월까지 계속됐습니다. 12월까지. 그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최악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더 힘듭니다. 민간 경제의 침체는 뭐 말할 수 없이 침체가 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마이너스 0.4
마이너스는 아니었죠. 0.4% 성장한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뽑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내보냅니다. 여기에다 소득 격차는 또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뭐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통계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1분위하고 5분위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5분위 배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분위 배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요. 딱 하나예요. 빚내서 국민 퍼주기가 다예요. 그런데 무슨 경제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다 죽어가고 있고요. 대기업은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해서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제가 워낙 심해지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규제라는 거 말입니다. 이게 규제라는 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규제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규제가 많습니다. 그 규제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는 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부채 엄청 늘어나고 경제 다 죽었다. 심지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베네수엘라 닮았다. 닮아간다. 뭐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한때는요. 국민소득이 4위였어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깔까먹었죠. 그야말로 우고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석유 나는 거 다 국유화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그야말로 재정난으로 나라가 뭐라고 해야 돼? 누란 지위에 있다? 독재자들만 배부르게 산다? 뭐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선심성 정책 쉽게 말하면 현금살포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현금살포가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만큼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시장은 실패하고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감시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강화가 됐을 때 정부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요. 국가 재정도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요. 시장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자유에 기반한 탈규제 이게 아마 답이지 않은가 싶어요.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해서 시장 경제를 키워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